오늘의 주인공은 위대한 점성술사 모나 메기스토스입니다. 페보니우스 기사단과 연금술사들과의 인연으로 오늘부터 몬드에서 지내는 모양이네요. 몬드성 시내의 아름다운 경관에 모나는 감탄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비극의 시작일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죠. 임대사무소에서 모나는 의아한 점을 발견합니다. 모든 주택의 주소는 몬드성 안으로 등록되어 있었죠. 몬드성 밖은 더 싸죠? 몬드성 밖 집값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유, 무슨 소리예요. 몬드성 밖은 설산 몬스터 때문에 위험해요. 기사단 법령에 따라 모든 거주지는 성벽 내 보호구역으로 제한됩니다. 이건 상식이죠. 모나는 당황해합니다. 모나는 충분히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있었지만 기사단의 법률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임대사무소에서 빈 집들을 소개합니다. 보세요, 모나님. 이 집은 창문 너머로 페보니우스 대성당 뷰가 보여요. 고풍스러운 목조 양식을 유지하느라 좀 수리비가 들긴 하는데 몬드의 품격을 유지하려면 당연한 비용이죠. 몬드의 미관을 해치는 저렴한 건축물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나가 봤었던 아름다운 시내 풍경은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죠. 모나에게 필요한 것은 별을 관측할 창문과 책상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꽃과 장식으로 치장된 집에서 매달 10만 모라씩 지불하면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집세가 비싸다고 느낀 건 모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참다 못해 모나를 비롯한 세입자들이 기사단 앞에서 시위를 합니다. 월세가 너무 비싸다! 결국 진 단장은 몬드 시민 주거 안정법을 발표합니다. 몬드성 내 모든 주택의 월세는 최대 5만 모라를 초과할 수 없다. 이로써 모나와 몬드의 주민들은 아름다운 집에서 싼 가격으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나는 이후 티바트에서 명성을 쌓아 수메르 아카데미에서 강연도 하고 스팀버드에서 인터뷰를 하러 폰타인으로 초청되는 등 바쁜 삶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그녀는 몬드에 거주하는 날이 매우 적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몬드에서 방을 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는 순간 이 가격의 방은 다시는 못 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에 모나는 방을 구하는 을이 아니라 공급을 맡고 있는 갑이 됩니다. 이것은 명예기사, 여행자도 마찬가지여서 윈드블룸 축제 때에만 몬드에 오지만 절대로 방을 빼지 않습니다. 어느 날 피슬이 집주인 고트 사장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어나오니 보수를 요청한 것이었죠. 고트 사장님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가격 규제로 인해 세금 내고 관리비 빼면 남는 게 없는데 돈을 들여 고칠 이유가 없었죠. 또한 들어올 사람은 줄 서 있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을 잘 관리해봐야 월세를 더 받을 수도 없으니 유지보수는 곧 손해가 됩니다. 몬드의 미관을 해치는 요소만 관리하여 기사단이 법률에 순응합니다. 물론 주택 내부는 시궁창이 되어버립니다. 안 그래도 엄격한 건축 기준 때문에 신규 주택은 줄어들고 있었는데 임대료 상한으로 인해 고트 사장님을 비롯한 집주인들은 새 집을 지을 이유가 더더욱 없어졌습니다. 부족했던 공급이 더 줄어들어서 집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폭발적으로 늘게 됩니다. 밖에서 몸을 떨며 노숙하고 있는 베넷에게 페이몬이 다가옵니다. 집세와 자신이 식비 지원금 3만 모라, 총 8만 모라를 내면 여행자의 방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이었죠. 모나는 자신이 저서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방을 빌려줍니다. 다른 유령 기존 세입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들만의 암시장을 형성합니다. 이로써 베넷은 밖에서 노숙하거나 곰팡이가 피고 냄새나는 방에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사는 선택지가 강요됩니다. 몬드 기사단은 이를 주민보호라고 불렀지만 경제학적으로 그것은 신규 진입자 차단이었습니다. 베넷이 길거리에서 잠을 자야 했던 이유는 그가 불운해서가 아니라 기사단이 만든 법이 그를 성벽 밖으로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피슬과 베넷 그리고 몬드 주민들은 심각한 괴리감을 느낍니다. 다이루크의 다운 와이너리는 시간이 지날 때마다 건물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디은아의 캣테일 술집도 나날이 증축하고 있었죠.
페보니우스 성당도 틈마다 보수 공사가 진행되었고 기사단 본부도 확장했습니다. 몬드성의 모든 건축물은 새로 지어지거나 확장합니다. 주택만 빼고요. 몬드성 안에서만 주택 건설이 허가되는 공급 억제와 집주인들이 수익을 제한하는 임대료 규제가 합쳐져서 건물은 많지만 정작 사람들이 살 공간은 부족한 기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기사단, 연금술사, 마녀들 대상인 돈이 되는 초호화 주택 사업은 유례없는 대호황을 맞이합니다. 한편 폰타인으로 간 모나는 흥미로운 광경들을 봅니다. 푸아성 마을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 크게 놀랍니다. 사람이 저런 곳에서도 살 수 있구나. 푸아성 마을의 주민들은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미회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했죠. 이윽고 스탬피드 기자 샤를로트의 집에서 잠시 머물게 되었을 때 몬도의 초호화 주택에서나 볼 법한 것들을 봅니다. 창문은 폰타인성이 화려한 채광을 온전히 받아낼 만큼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가구들은 집주인이 세심한 관리를 받은 티가 역력했습니다. 모나는 이 집도 몬드와 마찬가지로 한 달에 수십만 모라를 받을 거라 생각했지만 샤를로트는 한 달에 5만 모라를 내고 있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모나는 모르는 치열한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폰타인에는 현지 건축가들 뿐만 아니라 묘른파의 천재 카베 그리고 멜리진 건축가들까지 시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만약 샤를로트의 집주인이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샤를로트는 당장 옆 건물로 이사가면 그만입니다. 더 싸고 더 깨끗하고 카베가 설계한 예술적인 집들이 널려 있으니까요. 폰타인이 집주인들이 가구를 닦고 창문을 닦는 이유는 그들이 특별히 착해서가 아니라 샤를로트의 5만 모라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부터 원진에서 로그아웃 해서 실제 사례들을 살펴볼까요?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수많은 미국 군인들이 파병되었습니다. 미국은 언제 주택난에 시달렸을까요? 군인들이 나갔을 때일까요? 귀환했을 때일까요? 당연히 군인들이 나갔을 때죠. 에? 구라치지 말라고요? 미국은 1941년 진주만 공습을 당하고 1942년에 연방 임대료 규제를 도입합니다. 파병된 군인들이 월세를 못 낼까 집을 잃지 않기 위한 선한 의도였죠. 전쟁 전과 전쟁 후 미국 인구와 주택 공급량은 둘 다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살 집이 없다며 고통받았습니다. 전쟁 전에는 방 3개짜리 집에 살던 사람이 월세가 오르면 방 1개짜리에 옮기거나 룸메이트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가 묶여버리자 상황이 변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굳이 좁은 집으로 이사갈 이유가 사라집니다. 월세가 너무 싸니까요. 원래라면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공간은 한두 명이 점유하게 됩니다. 월세로 돈을 벌 수 없게 된 집주인들은 아예 집을 시장에서 빼버립니다. 집주인들은 집을 수리해서 임대하느니 차라리 자가 소유 (owner occupied) 주택으로 바꿔서 통째로 팔아버립니다. 규제는 임대에만 적용되고 매매에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기록을 보면 1940년에서 1945년 사이 미국의 주택 소유율은 10%나 폭등했습니다. 집이 없어진 게 아니라 빌려줄 집이 사라진 것입니다. 군인들이 돌아왔을 때 주택난이 해결된 비결은 정부가 집을 많이 지어서가 아닙니다. 임대료 규제가 종료되었었죠. 월세가 신창섭되자 혼자 큰 집을 차지하던 사람들이 방을 내놓거나 작은 곳으로 옮겼고 그 빈자리에 돌아온 군인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주택난은 레비타운 같은 신규 대규모 주택단지들이 완공되기도 전에 해결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저렴한 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한 임대료 규제가 대도시들에 잇따라 도입됩니다. 그 결과 샌프란시스코 아파트의 49%, 맨해튼 주택의 46%가 1인 거주 형태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 27%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뉴욕 아파트의 연간 거래 회전율은 전국 평균의 반토막이고 20년 이상 같은 방에서 생활한 사람의 수는 전국 평균 2배입니다. 주택 공급 면에서도 심각한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임대료 규제를 받는 주택의 4분의 3이 50년 이상 되었고 44%는 70년 이상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는 기업 및 산업체가 사용하는 건물의 공실률이 거의 12%에 달해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즉 주택을 지을 여력은
착오도 넘친다는 것입니다. 영국과 웨일즈에서 임대료 규제 정책이 시행되면서 민간에서 건설할 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47년 61%에서 1977년 단 14%를 감소했습니다. 1970년대 워싱턴 DC에서 8년간 임대료 규제가 시행된 동안 해당 도시 임대주택 재고는 19만 9천 채에서 17만 6천 채로 줄어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서 임대료 규제가 도입된 후 그곳 대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의 수는 5년 만에 31% 감소했습니다. 1976년 토론토의 임대료 규제가 도입된 후 3년 이내에 자가 소유주택이 있는 전체 임대주택의 23%가 주택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임대료 규제와 마찬가지로 건축 규제도 엄청난 악영향을 끼친다는 게 수치로 드러납니다. 1906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끔찍한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단 4월 만에 도시 주택의 절반 이상이 파괴되었습니다. 약 2만 8천 채의 건물이 잿더미가 되었고 당시 인구 40만 명 중 절반 이상인 22만 5천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지진 발생 불과 한 달 후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즈가 다시 발행되었을 때 실린 광고를 보면 집을 구한다는 광고는 5건이었던 반면 집을 임대한다는 광고는 64건에 달했습니다. 파괴된 지 몇 달 만에 5천 채 이상의 임시주택 얼퀘크 샥이 지어졌고 1908년경에는 수용 캠프가 모두 폐쇄될 정도로 복구가 신속했습니다. 1915년 파나마 태평양 만국 박람회를 개최했을 때 도시는 이미 이전보다 더 높은 밀도로 재건된 상태였습니다. 반면 현대의 캘리포니아는 훨씬 적은 소의 가구가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구는 거북이 걸음입니다. 2018년 파라다이스시를 통째로 삼킨 캠프파이어 화재로 약 18,000채의 구조물이 파괴되었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도 복구율은 여전히 낮으며 수천 명의 이재민이 여전히 다른 지역을 떠돌고 있습니다. 2025년 LA 산불로 약 13,000채의 주택이 파괴되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건된 주택은 12채 미만입니다. 한국에서의 주택난도 대부분 임대법과 건축 규제로 설명이 됩니다. 2020년 대한민국에 도입된 임대법 3법 전후로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에만 수도권 전세 가격은 8.5% 상승했는데 이는 2015년 이후 최대 상승률이었습니다. 집주인들이 갱신권을 피하기 위해 매물을 거두어들이거나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 매물은 급격히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새로 집을 구해야 하는 청년들과 서민들은 이전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지불하거나 도시 외곽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이는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정책이 임차인의 선택지를 없애버린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짓는 것은 마치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자연적인 토지 부족이 아니라 인위적인 규제 때문입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 후 조합 해상까지 평균 14년 2개월이 소요됩니다. 이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발생하는 금융비용, 인플레이션, 그리고 불확실성은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됩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대로 가격을 억누르려 하지만 이는 건설사들이 집을 짓지 않게 만드는 유인만 제공할 뿐입니다. 결국 공급이 줄어드니 기존 주택 가격은 더욱 치솟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도입한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 규제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계층에게 가장 잔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전면 금지했던 정책은 현금이 풍부한 부유층에게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열심히 저축하여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중산층과 청년들은 시장에서 완전히 격리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약 68% 상승했습니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면서 규제 지역의 가격이 비규제 지역보다 더 빠르게 오르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 공통으로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은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도덕적 선언에만 매몰되어 경제의 기본 원리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랍게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며 국민들이 고스란히 그 몫을 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새로운 정치인들이 주택난 솔루션에 유혹되어 투표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택난을 구제할 마법 같은 해결책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해법이란 없고 등가 교환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